지금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가 3시간 30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문회 일정 합의가 무산되자 민주당과 조 후보자가 기자 간담회를 전격 결정했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에 대해 딸을 포함한 가족 누구도 신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딸이 고등학교 시절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 의혹에 대해선 담당 교수와 연락한 적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또 조 후보자는 사모펀드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모두 불법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펀드를 소개한 오촌 조카에겐 빨리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라면서도 가족들의 투자가 집중된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내일 오후 반박 기자 간담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당을 뺀 단독 청문회 카드도 들고 나왔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장남 이선호 씨가 미국에서 귀국하는 길에 마약을 숨겨 들여오다 인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대마 양성 반응까지 나왔지만 검찰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는 이유로 이 씨를 집에 돌려보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국내 피겨스케이팅 주니어 대표를 가르쳤던 유명 코치가 아이들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코치가 스케이트 날집으로 초등학생들을 때리고 수시로 욕설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부근 바다에서 생긴 제13호 태풍 닝닝이 우리나라를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제주 서귀포 남서쪽 먼 바다에 접근할 걸로 보입니다. 문제가 생긴 에어컨 때문에 한여름에 무더위를 식히기는커녕 열만 더 받게 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워낙 고가의 제품인데다 설치 과정도 복잡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더라도 교환이나 환불이 쉽지 않은데요. 지난 여름 동안 에어컨 때문에 골머리를 앓은 사람들을 밀착 카메라에서 만나봤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오후 3시 반부터 시작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은 여야가 합의했던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 날이죠. 그러나 증인 문제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민주당과 조 후보자는 기자들을 상대로 직접 소명에 나선 것입니다. 조 후보자는 딸 논문과 사모펀드 등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에 답했습니다. 풀린 것도 있고 풀리지 않은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뉴스룸에서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현장에 나가 있는 서복현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서복현 기자, 잠깐 휴식 시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6시부터 7시까지는 쉬었는데 다시 간담회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겠죠? 네, 제가 서 있는 곳이 기자간담회가 열리는 국회 246호 앞입니다. 저녁 7시부터 기자간담회가 다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반에 시작을 해서 6시쯤 저녁 식사와 휴식을 위해 잠시 중단을 했다가 저녁 7시부터 재개를 한 거니까 순수한 간담회 시간만 따지면 3시간 반가량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지금은 어떤 질문과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까 쉬기 전에 시간의 것은 저희가 조금 이따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어떤 얘기인가요? 네, 7시 이후에 재개된 이후에 나온 질문과 답변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 후보자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한중 부산의료원장이 대통령 주치 선정에 역할을 했다. 이런 문건이 나온 것에 대해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주치 선정에 일절 관여한 적이 없고 민정수석의 업무도 아니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사모펀드 얘기도 나왔습니다. 조 후보자는 이 펀드가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투자한 시점에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투자할 때 다른 구성원들이 누구였는지 알려주지 않았고 알려고 해도 불가능한 구조였다는 겁니다. 예. 그것은 알려주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다 이런 해명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도 나왔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기하게 되면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다거나 그렇게 해석되기 쉬워서 답을 하지 않는 게 검찰 수사의 중립을 지켜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지금 사실 청문회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런 형태의 기자간담회를 갖는 것은 처음이기도 합니다.
진행 방식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간담회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조 후보자가 하나씩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고 싶은 기자들이 손을 드는 방식인데요. 질문자 선정은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추가 질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질문이 예를 들어서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잘 풀리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계속 질문이 간다든가 하는 현상도 볼 수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을 했을 경우에 만약 조 후보자가 답변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 질문했던 것을 다시 재차 묻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기자들이 물론 여러 사람에게 형평성에 맞춰서 질문 기회가 돌아가지만 한 사람이 두 번 할 수 있고 그렇게 비교적 자유로운 방식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기자들의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물론 많이 모여 있긴 한 것 같은데. 네, 이동이 있긴 하지만요. 현재 간담회 장에는요. 이 기자들을 포함해서 100명 가까이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단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오늘 시간 또 질문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오늘 간담회가 자정 혹은 자정을 넘겨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상보다 더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나는 시간이 좀 지켜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오후부터 이어진 기자간담회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 후보자의 딸 특혜 관련 의혹들인데 앞서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는 고등학생 시절에 2주간의 인턴으로 일한 뒤에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록이 됐고 조 씨를 제1저자로 해준 교수의 아들은 조 후보자의 학교에서 인턴을 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가 있죠. 조 후보자는 본인은 몰랐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먼저 박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인 조모 씨는 2007년 7월 고등학생 1학년 때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 밑에서 인턴 생활을 했습니다. 2009년 3월 장 교수는 조 씨를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올려줬습니다. 먼저 조 후보자는 인턴을 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하며 특혜 의혹의 선을 그었습니다.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기 스펙을 쌓는 부분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아이가 설계를 한 것이 아니라 또 저나 저의 집안이 설계를 한 것이 아니라 저희 아이가 다니던 고등학교의 해당 담임 선생님이 그 디렉터라고 부르는 그 선생님이 설계를 해서 학부모 참여 인턴, 학부모 참여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시점에 보게 되면 고등학교 딸아이가 고등학생이 일저자로 돼 있는 것이 좀 의아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명의 내용은 지금의 기준과 당시의 기준이 달랐다는 겁니다. 당시 그 시점에는 1저자, 2저자 판단 기준이 좀 느슨하거나 모호하거나 그리고 책임 교수의 그 재량에 많이 달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 교수의 아들이 2009년 5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조 후보자와 장 교수가 서로 자녀의 스펙 쌓기를 위해 인턴 품앗이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로 이제 자녀분들이 교환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데에서도 모르시는 사실인지. 그 단국대 그 교수님과 저는 전화번호도 모르고 연락도 한 적 없습니다. 그 장 교수님의 아이 역시 제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딸이 인턴 활동을 열심히 했고 당시엔 학교에서 인턴 활동을 장려했다고 반복해 강조합니다. 아이가 매우 열심히 했다. 수업도 듣고 실험도 열심히 했다. 그다음에 이 실험 결과를 영어로 정리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해서 당신의 판단으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단국대 장 교수에게 논문을 스스로 철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조 씨가 논문의 제1저자로 도움을 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예, 논문뿐만이 아니라 조국 후보자의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도 오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환경대학원 장학금에 대해서 조 후보자는 딸을 포함해서 누구도 신청한 적이 없는데 받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 조모 씨는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 후 2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800만 원 정도 됩니다. 서울대 총동창회 장학재단인 관학회가 장학생으로 선정한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옮기기 전에 3학점을 들으면서 다른 학생의 기회를 빼앗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조 후보자는 장학금을 신청한 일이 없는데 받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저든 저희 어떤 가족이든 이 서울대 동창회 장학금에 대해서 신청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하거나 장학회건 환경대학원 어느 누구에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조 씨가 쓴 장학금 신청서가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반박하면서도 당시 재학생들에겐 사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아이가 그 장학금을 받음으로써 다른 어떤 한 학생이 받지 못하겠다는 점에 대해서 송구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도교수 추천 없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장학금을 신청한 적도 없고 추천한 적도 없는데 받았다는 거냐고 반박했습니다. 장학금을 준 관학회는 당시 서류들이 폐기됐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6학기 연속 받은 장학금 1,200만 원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의전원에서 불법은 없었다고 공식 발표했다고 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딸이 받은 혜택을 어디로 돌릴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받은 장학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뉴스룸은 앞서 조 후보자 가족에게 펀드를 소개했다는 오촌 조카와 펀드 운용사 대표 등이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 등을 포함해서 펀드에 대한 많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조 후보자는 불법은 없었고 펀드를 잘 몰랐다. 또 오촌 조카가 돌아오길 바란다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펀드에 친인척 투자가 몰린 이유 등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조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이런 문제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보고를 일절 받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펀드 관련 의혹은 100% 가족 펀드인지, 펀드 약정이 재산보다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운영사의 경영에 가족들이 관여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이에 대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펀드 상품에 대해 잘 몰랐다면서 불법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라고 합니다. 저는 이 블라인드 펀드란 말 자체를 이번에 알았는데 출자 약정액 74억 원이 재산 규모를 넘는 것에 대해선 일종의 신용카드 한도와 같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투자 약정금은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는 신용카드 한도액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추가 투자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투자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은 두 종류 사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먼 친척이지만 그래도 집안의 장손이니까 어디 물어볼까요? 물어보니까 여기 괜찮다 그러고. 그러면서 오천 조카와 펀드 대표 등 3명이 해외로 출국한 데 대해 귀국해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명은 저의 오촌 조카이고 다른 한 사람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도망갔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빨리 그 3사람이 귀국을 해서 수사를 받아서. 하지만 오천 조카가 총괄 대표 등으로 활동했는데도 투자 내용을 듣지 못했는지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또 투자자 중 처남 등도 포함되는 등 친인척 투자가 몰린 것은 왜 그런지 등도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이 펀드에 들어간 것 그 자체가 저로서는 정말 뼈아픈 실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처 경우도 이게 이런 정도의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향후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절대 보고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수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는 전격적인 발표 이후에 3시간여 만에 열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진 않았죠. 조 후보자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답변을 하기도 했지만 몇 가지 의혹과 관련해서는 모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의 몇 가지 장면, 박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개회식으로 여야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모여있던 오후 2시 25분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기자간담회를 열겠다고 발표한 뒤 2시간여 만입니다. 알고 있는 모든 사실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질문 주제도 제한이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자회견이었지만 조 후보자는 상당히 많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과 관련이 없고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당국대 그 교수님과 저는 전화번호도 모르고 연락도 한 적 없습니다.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저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하다 보니 고성과 위압적인 질문이 오갔던 그동안의 청문회와 달리 후보자의 답변이 10분 이상 길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반박 질문 등이 부족해 후보자의 해명에만 치중됐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사회자가 질문을 제한하기도 해 공정성 논란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기회를 드릴 테니까 개입은 정말 최소화하도록 하겠는데 국민들께서는 도덕성 검증과 함께 정책 부분도 같이 궁금해하시니까 좀 그런 질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질문에 하나하나 대답하던 후보자는 자녀와 관련한 답변 중에는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딸아이와 관련돼 있을 때는 너무 힘듭니다. 제가 언론인 여러분께 정말 이거는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JTBC 박소연입니다. 예, 온라인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온라인상의 공방,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하죠. 김재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의 논문 저자 등재나 사모펀드 같은 의혹들에 대해 속 시원하게 답변하지 않는다. 뻔한 답변들을 회견을 왜 여냐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기자회견은 열었지만 정작 소명된 건 없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기자회견을 갑작스럽게 연 것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해명이 아닌 변명의 기회였다는 혹평이었습니다. 반면 조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이 어느 정도 해명됐다는 댓글과 청문회가 무산돼 해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 후보자가 역할을 다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밤중에 딸이 혼자 사는 집에서 취재하는 걸 자제해달라는 조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선 언론이 과하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는 법대로 조국 임명이라는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로 등장했습니다. 모른다고 우기면 확인할 수 없는 구조 때문에 같은 질문이 반복된 것이 답답하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직접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에 직접 연락했다고 합니다. 청문회 준비단의 검사들은 간담회에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청문회가 무산되자 조국 후보자는 11시 50분쯤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직접 답할 수 없었기에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진실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할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의혹만으로 뒤덮여 끝날까 우려했습니다. 직접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며 국민이 진실을 판단할 기회를 마련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위해 국회로 향한 조 후보자에게 동행은 없었습니다. 조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요청한 기자회견에 청문회 준비를 도운 법무부 관계자들이 함께 나서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질문도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밤을 새서라도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현직 검사들과 함께 해명에 나서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 고민했던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대신 청문회 준비를 돕던 전직 청와대 행정관 출신의 변호사 한 명이 현장 지원에 나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예, 그러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계속해서 열리고 있는 국회를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지금 역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기자간담회를 두고 야당은 기습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정이 없다가 갑자기 잡힌 것인데 서복현 기자가 오전까지는 간담회가 열린다는 얘기가 없는 걸로 알았다면서요? 네, 오늘 상황을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보겠습니다. 예. 조국 후보자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할 것이다. 이렇게 민주당이 공지한 시각이 정오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반에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민주당은 오늘 청문회가 무산되면 국민과 직접 대화하는 길을 택하겠다고 당장 어제도 밝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무산된 당일에 곧바로 기자간담회가 진행이 되면서 현장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예, 뭐 어쨌든 기자들은 오후에 알게 됐는데 후보자 측이 민주당과는 사전에 조율이 돼 있던 건가요? 민주당은 조국 후보자가 민주당이 요청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도요. 오전 11시쯤 청문회 무산 소식을 듣고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생각을 했고 민주당에 요청을 했다면서 사전 조율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은 오늘 청문회가 무산되면 국민과의 대화 혹은 언론과의 대화를 통해서 조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예, 야당 쪽에서는 간담회가 열린 장소에 대해서도 좀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열리는 이유는 뭘까요?
네, 조 후보자의 얘기를 그대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후보자는 정식 국회 청문회는 아니지만 국회라는 공간에서 하는 것이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는 판단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오전에 청문회가 무산된 것을 확인했다라는 것은 오전에 법사위 회의를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에 법사위에서 청문회 일정이 의결이 되면 오후에라도 청문회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실제 법사위가 열리긴 열렸습니다. 하지만 청문회 일정 의결이 되지 않은 것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다투다가 결국 파행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부딪혔다가 뒤에는 청문회 일정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예. 자,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양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국회에서 열자 이렇게 됐는데 이 얘기는 지금 어떻게 결국 이제 없었던 걸로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가족 일부를 증인으로 부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직접 발언 들어보시죠. 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아내, 딸, 어머니, 저희가 양보하겠습니다. 이제 법대로 청문회합시다. 출석 요구서가 송달될 수 있는 최소한의 5일은 확보되어야 된다는 말씀. 예. 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발언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예. 대통령이 언제로 지명할지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송구요청 기간은 우리한테 정해진 기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일정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가 나서서 청문회 일정을 미룰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따라서 법대로 해서 청문회를 연다 하는 것은 그게 맞지 않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건 이따가 저희가 팩트체크에서도 좀 짚어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후보자 측에서는 오늘 기자간담회로 국회 청문회를 대신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국회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당은 사실상 국회 청문회가 무산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여야의 현재 입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기자간담회가 국회 청문회를 대체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국당이라든가 이 야당은 뭐 당연히 여기 반발을 하고 있는데 혹시 야당이 준비하고 있는 게 따로 있습니까? 네, 일단 한국당은 초법적인 일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조국 후보자에 대한 간담회에 대한 반론을 준비하겠다며 내일 언론에 이 간담회 내용, 그러니까 반론을 준비하는 간담회 내용을 중계해 줄 것을 요청해 둔 상태입니다. 내일 간담회를 중계를 해달라라는 것이 이제 그 얘기 들어보니까 방송법상에 그것이 보장된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야당은 얘기하고 있는데, 같은 시간만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3시 반에 시작해서 꽤 긴 시간 동안 지금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기자간담회도 그 정도의 양으로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까 혹시? 일단 한국당은 오늘 조국 후보자에게 보장된 시간만큼 한국당도 충분한 보장을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요. 오늘 간담회 분량에 맞춰서 아마 한국당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지금 이 시간만 해도 거의 4시간 가까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아까 서복현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만약 오늘 자정을 넘기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긴 시간을 지금 그 조국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로 쓴 셈이 되는데, 한국당도 일단은 그만큼 가겠다. 근데 그건 뭐 두고 봐야 되겠죠. 내일 상황을 좀 보고 판단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기자간담회라는 것이요, 오늘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도 마찬가지지만 기자들이 질문을 해야 간담회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단순히 조국 후보자가 길게 하겠다라고 해서 간담회가 길어지는 것도 아닐 뿐더러 내일 한국당이 기자간담회를 한다 해도 기자들의 질문이 얼만큼 계속 이어지나가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당이 계획한 시간이 그대로 지켜질지는 내일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기자들한테 달렸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나을 것 같군요. 서복현 기자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따가 2부에서 다시 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기자간담회는 갑작스럽게 좀 잡혔죠. 아침부터 인사청문회 개최를 놓고 여야가 만나서 논의를 했지만 결국 열리지 못하게 되면서입니다. 야당은 오늘 간담회에 대해서도 국회를 모독했다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마디로 방금 송기영 간사가 말씀하신 내용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절대 들으세요. 들어가세요. 오늘 아침부터 여야는 법사위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기자 간담회를 한다고 하자 한국당은 날선말을 쏟아냈습니다. 이제는 감히 이곳 국회를 후보자 개인의 일방적인 변명, 기만, 선동의 장으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고 관련 법률들을 검토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 전원을 권한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비판의 소리를 냈습니다. 이건 무리한 일방통행입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의당 측은 기자 간담회를 하는 상황은 이해한다면서 의혹이 풀렸는지에 대해선 간담회 이후에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태국을 공식 방문 중에 있습니다. 내일 태국에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의 현재 취재 기자를 연결하죠. 이서준 기자가 가 있습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를 혹시 보고를 받았습니까?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낮 12시 태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지금까지도 이 순방 일정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태국 동포 간담회가 우리 시간 밤 10시쯤 끝날 것 같은데요. 그 뒤에야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홍보수석이라든가 대변이라든가 봤을 텐데 거기 청와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아직 청와대에 있잖아요. 가진 않고. 네, 지금 청와대에 남은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그 기자간담회 시작 전에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청와대 입장은 간단하다. 조국 후보자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기자간담회가 시작된 뒤로 지금까지는 청와대가 입장을 내지 않고 반응도 자제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간담회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의 몫이라면서 청와대가 입장을 내놓을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비공식적으로는 오늘 조국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가 여론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내일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재송부를 안 하고 곧바로 임명할 수도 있습니까? 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물어봤는데요. 재송부 요청은 내일 반드시 한다고 했습니다. 재송부를 안 하고 바로 임명하는 경우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상 이 재송부 기한은 10일 이내로 정해서 보낼 수 있는데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내일 오전 회의에서 이 기한을 정하고 문 대통령이 태국 현지에서 결재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러면 재송부 기한을 짧게 잡을수록 야당은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기한이 얼마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기한이 끝나고 바로 다음 날 임명한다는 수순입니까? 네, 현재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곧바로 임명이 법상으로 가능합니다. 만약 청와대가 내일 재송부 기한을 1일로 정해서 국회에 요청한다면 내일 모레 4일 0시부터 임명이 가능한 겁니다. 만약 최대로 10일 기한을 정해서 요청하면 13일 0시부터 임명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와대는 동남아 순방 기간에 전자결제로 임명하지는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는 것이 금요일로 알고 있는데 금요일까지는 임명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법상으로는 가능하긴 하지만 현재 청와대의 분위기는 이 순방 기간 중에 전자결제로 임명을 하지는 않겠다는 그런 기류이긴 합니다. 예. 그러므로 3일 이상의 재송부 기한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태국 현지에서 취재하고 있는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늘 여당을 빼고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청문회 일정을 잡으려면 여야가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두 정당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좀 힘든 게 사실이죠. 한국당은 그래서 내일 조 후보자 간담회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 아까 서복현 기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그
그 반박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국회와 헌정 질서를 능멸해도 이렇게 능멸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후보자 기자 간담회에 반발하며 여당을 제외한 청문회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구성상 이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려면 법사위원 과반이 회의에 참석해 그중 절반 넘게 찬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소속 박지원 의원의 참석 여부가 중요한데 박 의원은 청문회는 반드시 여야 합의로 열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당도 이에 따라 다양한 대응 방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일 오후 2시 오늘 조국 후보자 답변에 반박하는 기자간담회를 TV 생중계로 진행합니다. 또 바른미래당과 함께 법사위 전체 회의를 소집해 조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조 후보자가 임명된 뒤에도 국정감사와 함께 특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원내 핵심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과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조국 후보자 딸 논문에 대한 질의가 계속됐습니다. 공정위 38년 역사상 첫 여성 후보자의 청문회는 조국 후보자 전국으로 주목받지 못한 셈이 됐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첫 질의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과 관련해 물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 이 딸이 지금 과기부의 이 규정과 규칙에 의하면 부당한 논문 저자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실자리 인터넷에 제일 저자를 주시겠습니까? 고등학교냐 대학생이냐 이런 거는 좀 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같은 시각 진행되고 있던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직접 언급하기도 합니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청문회가 2개가 있다. 하나는 합법청문회, 하나는 특검과 반칙청문회인데 내용은 독인 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간혹 과학기술 정책 수립에 대한 계획과 포부를 묻는 질문도 나왔지만 이어지는 공세 속에 묻혔습니다. 오늘 열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정보에 대한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여 구조적 간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역시 동시에 진행된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묻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액상 대마를 몰래 들여오다 인천공항에서 적발됐습니다. 이 씨는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5시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인천공항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 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떠나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씨의 항공 화물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액상 대마 용기 수십 개가 발견됐습니다. 액상 대마는 일반 대마초보다 환각성이 강한 변종 마약입니다. 인천세관은 이 씨를 곧바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씨는 소변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이 씨를 조사한 뒤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미국 콜럼비아대를 졸업하고 지난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해 현재는 식품전략기획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CJ 측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대구의 한 여고 강당에서 갑자기 악취가 심하게 났습니다. 구토나 어지러움을 느낀 74명의 학생과 교사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선 이런 일이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그 원인은 오늘도 찾지 못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쓰러진 교사가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구급대원이 학생들을 부축해 병원으로 옮깁니다. 화학물질 전문 처리반도 투입됐습니다. 전교생이 모인 강당에서 악취가 난 건 오늘 오전 9시 40분쯤입니다. 갑자기 구토를 하거나 메스껍다며 학생들이 주저앉았습니다. 술 냄새, 약간 알코올 냄새 같은 거 많이 나요. 애들도 왜 이렇게 냄새 심해지 했는데 쓰러졌다고 해서. 학생과 교사 74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이 급히 4구 강당과 주변의 공기 성분을 조사했지만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선 이런 악취 사고가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이랑
재작년이랑 토하고 쓰러지고 기숙사에 있었던 애들 새벽에 집 가고 그랬었거든요. 지난해에만 20차례 넘게 신고가 들어와 조사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학교가 공단 한가운데 있어 해로운 물질이 공장에서 날아온 걸로 추정할 뿐입니다. 가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냄새든지 어떤 물질이든 영향을 미쳤다고는 봅니다. 원인을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원인 모를 악취 사고가 이어지면서 교육당국은 학교를 아예 이전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 인근 선로에서 외주업체 직원이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광케이블 작업을 위해서 사전 조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금천구청역과 석수역 사이 선로로 들어갑니다. 오늘 오후 5시 16분쯤 수원으로 향하던 지하철 1호선 선로에서 외주업체 직원 44살 정모 씨가 열차에 치였습니다. 정 씨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정 씨는 광케이블을 매설하기 위해 동료 직원 7명과 사전 조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정 씨는 달려오던 열차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아직까지 외주업체가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았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지하철 1호선이 15분 가까이 지연됐다가 지금은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의 두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고 씨는 현 남편의 전 부인 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재판을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고유정이 탄 버스가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달려들지 못하도록 후속 요원들이 벽을 만듭니다. 두 번째 공판이 열린 오늘도 고 씨를 보러 온 시민들은 많았습니다. 고유정은 이번에도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머리 풀 헤치고 들어가는 거는 알고 있지만 어떤 인간인가 보러 온 거죠. 오늘 재판에서도 고 씨 측은 우발적 범행이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나온 졸피뎀 성분의 혈흔은 자신의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검찰은 졸피뎀이 피해자 혈흔에서 나온 건 국립과학수사원이 확인한 명백한 사실이라며 국가수 감정원과 법의학자를 증인으로 요청했습니다. 한편 고 씨 측은 오늘 현장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또 현 남편의 전 부인의 가족을 다음 재판에서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 측은 공수 사실과 상관없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고 씨 측이 재판을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도 방청석에선 고 씨를 향해 뻔뻔하다는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2002년 루사, 2003년 매미,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준 가을 태풍들입니다. 또 다른 가을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금요일부터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비도 많이 올 거란 예보입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발생한 제13호 태풍 링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태풍은 필리핀과 대만 부근 바다에서 힘을 받아 점차 크고 세질 전망입니다. 금요일 오후 3시 제주 서귀포 남서쪽 바다에 이를 때는 강도 강, 크기는 중형에 달합니다. 토요일 오후 3시 전북 군산 앞바다를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에 상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피해가 클 수도 있다고 전망합니다. 태풍은 수온이 낮은 바다를 지나며 힘이 빠지는데 링링은 이동 속도가 빨라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태풍의 위험 반원인 오른쪽에 있어 강한 바람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가을 장마에 이어 태풍이 온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남해안에 머물던 정체전선이 북상해 내일부터 전국에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특히 수요일과 목요일 중부 지역엔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비닐하우스를 단단히 고정시키고 낡은 전선을 바꾸는 등 수확을 앞둔 농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유명 피겨스케이팅 코치가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해당 코치가 피겨를 배우는 초등학생들에게 스케이트 날집으로 때리고 수시로 욕설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아이스 링크입니다. 피겨스케이팅 선수를 꿈꾸는 초등학생들의 연습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한 여자아이가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습니다. 마주보고 있던 코치가 삿대질을 하더니 갑자기 아이의 머리를 때립니다.
또다시 때리고 아이가 뒤로 물러나자 앞으로 오도록 합니다. 코치가 사라지자 아이는 눈물을 닦습니다. 해당 코치가 이번에는 또 다른 아이의 자세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아이가 버티지 못하자 갑자기 손으로 머리를 2차례 때립니다. 지난 4월의 한 토요일 오후 한 학부모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 해당 코치는 커튼봉을 들고 다니면서 아이들을 찌르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때린 강사는 국내 피겨스케이팅 주니어와 꿈나무 대표들의 코치를 맡았던 차예뜰 씨. 차 씨가 아이들에게 폭행과 함께 욕설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경찰이 차 씨의 폭행 신고를 접수한 건 지난달 26일. 지난달 31일엔 영상에 찍힌 일부 초등학생들을 조사해 관련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차 씨는 학부모와의 통화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애를 가르치면서 혼내고 애한테 왜 이렇게 타냐 뭐 하냐 뭐 날집으로 때리고 꿀밤 때리고 뭐 이렇게 애를 타면서 자세 지적하고 혼낸 거는 맞지만 하지만 취재진에겐 폭행 폭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던 아이스링크장 CCTV를 확보한 경찰은 추가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여러 폐기물 가운데 석탄재는 100% 일본산입니다. 방사능 걱정이 당연히 따르겠죠. 정부가 오늘부터 일본산 석탄재에 대해서 전량을 모두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정부가 일본산 석탄재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한 이후 처음으로 일본에서 배가 들어왔습니다. 그 현장을 확인해봤습니다. 강원도 동해항에 아시안 피닉스호가 입항했습니다. 이 배에는 일본 교토부에 있는 마이즈루 발전소에서 나온 석탄재가 실려 있습니다. 이 석탄재는 시멘트 원료로 쓰입니다. 일본산 석탄재 4,000톤이 실린 선박에 올랐습니다. 이전에 석 달에 한 번 서류 중심으로 검사를 했던 데 이어서 앞으로는 이 석탄재를 수입할 때마다 정부가 직접 방사능 검사를 합니다. 시료는 환경부의 간이 측정 검사를 거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검사를 받습니다. 방사능 검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의뢰를 하게 되는데 시료를 보내고 검사해서 저희가 검사 성적서를 발급까지가 한 열흘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 절차는 이전보다 일주일 넘게 길어집니다. 하지만 시멘트 업계는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는 입장입니다. 환경부는 국내산 석탄재 사용을 늘리는 방안을 찾고 석탄재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재료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을 추진하기로 한 배경에는 환경오염의 책임 소재를 빨리 가려보자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정부는 오염 처리 비용을 먼저 부담해주지 않기로 내부 방침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주한미군기지 80곳 중 반환된 곳은 54곳입니다. 남은 26곳 중 7곳에 대해선 아직 논의조차 없습니다. 청와대는 반환이 늦춰지면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중 4곳을 특정하기도 했습니다. 반환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오염 처리 비용을 누가 댈지를 놓고 10년째 한미 당국이 해온 줄다리기 때문입니다. 절차상 환경부가 오염 조사를 실시한 뒤 한미 행정협정, 즉 소파에 따라 비용 부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면 국방부가 반환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조기 반환을 받기 위해 일단 우리 정부가 오염 처리 비용을 낸 뒤 추후 미국에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해 처리 비용을 먼저 내주진 않는 걸로 사실상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최대한 빨리 오염 주체를 확실히 가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염 주체를 가려놓는 게 곧 시작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까지 우리 측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NSC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JTBC의 질문에 주한미군은 한국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협력할 것이라고만 답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오늘 전두환 씨 재판정에는 아주 특별한 증인이 출석을 했습니다. 전 씨를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나온 것입니다. 조 신부는 전 씨 측이 정확한 증거와 증언에도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분노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회색 겉옷을 입은 신부가 법원에 나타났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입니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 삼촌의 목소리를 전하듯 목소리는 날이 섰습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는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그걸 왜곡하고 부정하는 이 태도가 바로 파렴치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 신부는 가족과 얽힌 사연도 털어놨습니다. 군에 있었던 고 조비오 신부의 동생이 헬기 사격에 대한 증언을 멈춰달라 부탁했었다는 겁니다. 사실상 군의 압박이 있었던 겁니다. 5.18 당시 광주로 출격한 31 항공단의 탄약 관리를 했던 최종호 씨도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최 씨는 80년 5월 20일쯤 헬기에 지급했던 탄약이 3분의 1 줄어서 돌아왔고 직접 보충해줬다고 말했습니다. 고폭탄 실은 2대는 한 발도 사격을 안 했으니까 그거는 그냥 왔고 보통탄 실은 헬기 4대가 아마 사격을 한 것 같은데. 전 씨 측은 여전히 헬기 사격을 부인하며 일부 증인이 위증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헬기든 간에 사격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다 이 법정에서 조사하고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재판 지연에 대한 공방을 벌이면서도 추가로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등학생 논문 제1저자 의혹 등으로 대학 입시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커졌죠. 문재인 대통령이 대학 입시 제도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교육부가 관련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했지만 당장 큰 폭으로 2022학년도 제도를 바꾸긴 어렵습니다. 입시 개편안은 4년 예고제에 따라 4년 전에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은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면서 학생부 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방법 등을 찾아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고등학생 1학년에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부터 정시 30% 이상 확대를 권고한 상태입니다. 개편 폭이 커질 수 있는 시점은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해당되는 2024학년도 대입부터입니다. 4년 예고제에 따라 내년 2월까지 개편안을 발표하면 적용 가능합니다. 일단 차관을 중심으로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한 교육부는 문 대통령 순방을 수행 중인 유은혜 장관이 내일 돌아오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 제도가 대입만 손을 본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 교육 등 모든 부분을 다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손질할 수 없는 만큼 교육 당국의 고민이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JTBC 박진규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어제 서로 관세 부과를 강행한 직후에 트럼프 미 대통령은 9월 중에 협상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양보는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세 부담 때문에 수송 중인 원유를 그냥 싸게 팔겠다는 업체까지 등장했습니다. 워싱턴의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추가 관세 부과를 강행한 9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언급했습니다. We are talking to China. The meeting is still on, as you know, in September. That hasn't changed. They haven't changed it. We haven't. 그러면서도 양보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We can't allow China to rip us off anymore as a country. We can't allow China to take $500 billion a year. 중국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태세입니다. 같은 날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영문판 사설에서 미국이 자국민의 발등을 찍었다고 썼습니다. 고통을 겪을수록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며 미국에 공을 넘겼습니다. 9월 미중 담판도 난항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미 노동계의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추가 관세 5%를 내느니 수송 중인 미국산 원유를 싸게 팔겠다는 업체도 생겨나고 있다고 외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미중 양측이 모두 9월 협상을 얘기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안개 속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갈수록 격해지고 있는 홍콩 시위와 관련해서는 부상한 시위대를 도우려는 응급구조대원의 오열이 인터넷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면서 사정하는 구조대원을 끝까지 막아서는 경찰의 모습에 강경 진압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굳게 닫힌 지하철역 문에 매달려 응급구조대원이 경찰에게 통사정을 합니다. 부상당한 시위대를 구하게 해달란 겁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냉정합니다. 결국 구조대원은 동료와 주저앉아 오열을 터뜨립니다. 지난달 31일 경찰 특공대 진압에 나섰던 홍콩 프린스 에드워드역 앞에서 촬영된 장면입니다. 이날 특공대는 시위대를 객차 안까지 쫓아가 곤봉으로 진압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위대의 치료까지 막아선 경찰의 영상은 중국과 나치의 합성어인 차이나치라는 부제목을 붙인 채 인터넷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의 개학일인 오늘부터 200여 개 중고등학교 학생 만여 명이 송환법 반대 동맹 휴학에 나섰습니다. 병원 의료진도 파업에 동참해 인간띠를 만드는 등 21개 업종 종사자도 내일까지 이틀간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시속 297km, 허리케인 도리안의 최고 풍속입니다. 미국과 쿠바 사이 바하마를 덮친 도리안은 대서양에서 육지에 상륙한 허리케인 가운데 역대 최강이다, 그러니까 퍼펙트 스톰이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세찬 바람의 파도가 계단 위까지 솟구칩니다. 집들도 모두 빗물에 잠겨 지붕만 겨우 수면 위로 드러나 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허리케인 도리안이 바하마의 섬들을 덮쳤습니다. 미국 국내 허리케인 센터는 도리안이 허리케인 중 최고 등급인 5등급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도리안의 최고 풍속은 무려 시속 297km. 육지에 상륙한 대서양 허리케인 중에선 가장 강력한 수준입니다. 이런 정도의 허리케인이 육지에 상륙한 건 2005년이 마지막이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다행히 바하마 정부는 아직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바하마 북쪽을 지난 도리안은 현지 시간 2일 저녁 8시쯤부터 미국 플로리다 남동쪽 바다에 이를 걸로 예상됩니다. 4일 밤에는 조지아주 쪽까지 타고 올라가 5일엔 캐롤라이나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직 도리안이 미국 내륙을 통과할 것이란 예보는 없지만 동부 지역 상당수가 영향권에 속할 걸로 보입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도 폴란드 방문 일정을 취소한 뒤 도리안에 대비한 걸로 알려졌지만 버지니아주에서 골프를 쳤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비판을 받았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어제 새벽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어머니와 5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누군가에게 살해된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연락이 되지 않는 둘째 아들을 쫓고 있습니다. 김세현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어제 새벽 4시쯤입니다. 어머니 구 씨와 첫째 아들 심 씨의 몸에는 누군가 둔기로 때린 듯한 심한 상처가 발견됐습니다. 어머니는 지병을, 심 씨는 지체장애를 앓고 있었고 이 때문에 두 사람 모두 혼자 움직이기 힘든 상태였다고 주민들은 말했습니다. 사람들 안 오면 못 움직여요. 불편한 산소하고 있어요. 어머님은 요양보호사 선생님 와가지고 이렇게 모시고 나가고 와야 나가지 밖에 못 나가요. 숨진 이들은 모두 기초생활 수급자였습니다. 함께 살던 둘째 아들마저 최근 직장을 잃어 생활은 더 팍팍했다고 합니다. 셋이 먹고 살았는데 직장이 유급이 떨어져 버려서 없어. 놀고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생활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경찰은 타살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고 둘째 아들을 용의자로 추적 중입니다. 신고 전화를 한 걸로 추정되는 둘째 아들은 정작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 행적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고 아파트 CCTV 영상 등을 분석 중입니다. JTBC 김세연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정종선 전 한국고교축구연맹 회장에 대해서 성폭행 및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전 회장은 자신이 맡고 있던 고교축구팀의 운영비 수억 원을 빼돌리고 학부모들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대한축구협회는 정 전 회장에 대해서 최고 징계 수위인 영구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기름값이 쭉쭉 오르고 있습니다. 10달 동안 깎아주었던 유류세가 어제부터 원래대로 돌아갔기 때문이죠.
지난 겨울에 유류세가 내렸을 땐 기름값이 천천히 내려갔지만 역시 올라가는 속도는 빠릅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서울 외곽의 주유소입니다. 이틀 전만 해도 길게 이어졌던 대기줄이 뚝 끊겼습니다. 유류세 인하가 끝나면서 기름값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면서 못 보셔서 그냥 저기까지 서 있으니까 저다 채워놨으니까 아무래도 많이 됐지.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0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틀 동안 30원 넘게 올랐습니다. 유류세는 어제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최대 58원, 경유는 41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가격을 더 큰 폭으로 올린 주유소가 전국에 645곳이나 됩니다. 성남의 한 주유소는 휘발유 값을 리터당 130원 올렸습니다. 값을 내릴 때는 마지못해 천천히 내리더니 올릴 때는 순식간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세금이 도로 오른 첫날인 어제 주유소 셋 중 하나는 가격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11월 유류세를 내린 첫날엔 주유소 4곳 중 한 곳만 가격을 내린 것과 대비됩니다. 세금이 내린 만큼 기름값도 떨어질 때까지는 열흘이나 걸렸습니다. 정부는 기름값이 갑자기 뛰지 않도록 하고 가격 담합을 막기 위해 집중적으로 감시 중이라고 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이 내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양대 국적 항공사인데다 인수 비용도 조 단위로 크다 보니 여러 대기업들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하지만 적자가 계속되고 일본 노선까지 확 줄어든 상황에서 입찰에 누가 뛰어들지 아직도 안개 속입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의 첫 단계인 예비 입찰이 내일 오후 마감됩니다. 인수할 생각이 있다고 밝힌 건 아직까지 2곳뿐입니다. 제주항공을 운영하는 애경그룹과 대한항공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2대 주주 강성부 펀드입니다. SK, GS, CJ 등도 이름이 오르내리지만 정말로 입찰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인수 비용은 비싼데 걸림돌은 많기 때문입니다. 금호산업과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 주식과 자회사인 에어부산, 에어서울까지 한 번에 팔려고 합니다. 이른바 통매각 원칙입니다. 이걸 다 사려면 2조 원 안팎이 필요할 걸로 추산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분기에도 1,241억 원 적자를 냈습니다. 수익성이 좋은 일본 노선도 불매 운동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실적이 나아지긴 쉽지 않은 겁니다. 9조 6천억 원 빚도 부담입니다. 금호산업은 이달 중에 인수 후보를 추릴 예정입니다. 11월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정하고 해가 바뀌기 전에 매각을 끝내기 위해서입니다. JTBC 이현입니다. 졌다고 속상해서 우는 선수, 이긴 게 미안해서 함께 울어준 선수, 테니스 코트에서 나온 장면입니다. 어린 선수가 우는 걸 보고 본능적으로 울음이 터졌다. 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US 오픈의 이 낯선 풍경에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힘껏 친 샷은 너무 힘이 들어갔는지 네트에 걸리고 네트를 살짝 넘겨 허를 찔러봐도 상대는 쉽게 받아칩니다. 코트 구석으로 달려가 힘겹게 받아넘긴 공은 도저히 칠 수 없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15나이로 윈블던 16강에 올라 세상을 놀라게 했던 가우프에게도 세계 1위의 벽은 높았습니다. 싱겁게 끝난 승부. 그러나 악수를 나눈 뒤 오사카는 갑자기 가우프에게 다가갔습니다. 한동안 이어진 대화. 흐르는 눈물을 닦기 바쁘던 가우프는 오사카와 함께 코트로 돌아왔습니다. 보통 승자들이 하는 인터뷰를 함께한 겁니다. 가우프는 인터뷰 내내 울먹였고 승자인 오사카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When I shook her hand, I saw that she was kind of tearing up a little, and then it reminded me how young she was. 졌다고 낙담하며 울음을 터뜨린 패자에게 손을 내밀어 위로하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내준 승자. 덕분에 가우프는 팬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And I didn't want to take that moment away from her as well. I'm happy that she kind of convinced me to do it. 냉정한 코트 위에 펼쳐진 따뜻한 장면에 테니스 스타들은 공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자 테니스 전설 빌리진 킹은 오사카는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네, 여름에 큰맘 먹고 산 에어컨이 가을이 올 때까지 재기능을 못하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만으로도 여름 내내 숨 막혔는데
업체와 씨름을 하느라 소비자들은 더 지쳤습니다. 1차 카메라 정원석 기자입니다. 지금은 한여름 무더위가 한층 가셨습니다. 하지만 올 여름 내내 멀쩡한 집 안에서도 찜통 더위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새로 산 에어컨에 문제가 생겼는데도 교환이나 환불, 수리와 같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들인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이지연 씨는 지난 6월 말 에어컨을 샀습니다. 그런데 배관에서 자꾸 물이 샜습니다. 5차례나 수리를 받았는데 이제 시원한 바람이 안 나옵니다. 방향이 정남향이냐, 위아래층에서 보일러를 떼서 더울 수도 있다. 그리고 오늘 음식 많이 하시지 않았냐, 그런 얘기. 투인원을 샀는데 누가 2개를 다 켜고 사냐, 하나만 켜고 살라고. 올여름 내내 13번이나 방문 서비스를 받다 보니 수리기사와 일정에 맞추느라 휴가는 집에서 보냈습니다. 판매사와 제조사, 설치업체가 따로따로인 경우도 많습니다. 누구 책임인지 서로 떠넘기기도 합니다. 지난 6월 에어컨을 설치한 서울 용산구의 한 가정집. 가장 낮은 16도로 설정을 해놨지만 일반 선풍기 바람 정도밖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방뿐만이 아니라 옆방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방 역시 가장 낮은 온도로 한참 동안 틀어뒀지만 전혀 시원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 상태도 불량한데요. 벽 안에 전선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이렇게 구멍을 모두 3개나 뚫어뒀습니다. 여전히 전선이 안에 그대로 드러나 있을 정도인데 제대로 메꿔놓지도 않았습니다. 수리기사도 그냥 교환하는 게 낫겠다 했지만 홈쇼핑에선 설치 문제라며 교환을 거부했습니다. 이건 아니지. 그래서 당신아 그럼 우리 집 바꿔서 삽시다 내가 그랬어요. 이 날씨 더운 날씨에 어떤가 한번 보시라고. 지난 여름을 선풍기로만 지내다 몸과 마음이 다 지쳤습니다. 이젠 교환도 필요 없고 환불과 원상복구를 해달라며 업체 측과 맞서고 있습니다. 꼭 여름이 다 돼서 에어컨을 사는 게 아니라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겨울이나 봄 등 비수기에 에어컨을 구입하는 소비자들도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에어컨을 장시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문제가 있더라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500만 원을 주고 에어컨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6월 말 처음 에어컨을 켜자마자 이상한 소음이 났습니다. 가스가 새는 것 같은 소리와 잡음이 반복됩니다. 수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된다고 해 2달 동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설치하신 분들은 이건 기계 문제다. 기계를 수리하러 나오신 엔지니어 분들은 이건 설치가 잘못된 거다. 기계도 싹 다 분해했다가 다시 했죠. 제품은 완전 중고를 만들었잖아요. 소비자들은 고객이 직접 입증하기 어렵다는 걸 악용한다는 의심도 합니다. 서울 강동구의 오혜윤 씨는 곰팡이 때문에 며칠 전 분해 청소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가격은 23만 원. 하지만 사흘 뒤 곰팡이가 다시 생겨났습니다. 사실 이거는 관리의 문제고 올해 유독 습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비슷한 증상이 대부분의 소비자한테 나타난다면 이건 하자거든요. 무상 수리나 무상 청소는 정기적으로 제공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선 제품 성능상 문제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환불은 10일, 교환은 한 달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에어컨처럼 이미 설치해버린 고가의 제품에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쓰지도 못한다면 무더위에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제조사나 판매사도 보다 발빠르게 나서줘야겠지만 소비자 스스로도 계약 단계부터 규정을 꼼꼼히 살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겠습니다. 1차 카메라 정원석입니다. 우리에게 혁신은 자연스럽다. SK 이노베이션. 예, 지금 이 시각에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는 국회를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원래 오늘 3시 반에 시작해서 6시까지 진행돼서 1차 휴식 시간이 1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7시부터 다시 시작해서 8시 40분까지 진행을 했고요. 9시에 다시, 그러니까 20분 동안 휴식 시간을 가진 뒤에 9시에 다시 기자간담회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9시 3분 정도 됐습니다.
시작이 다시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서복현 기자, 기자간담회는 다시 시작이 됐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녁 8시 40분부터 휴식을 위해 20분간 중단을 했고요. 방금 전에 막 간담회가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예. 휴식 시간을 2번씩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전체 기자간담회 시간이 예상보다 좀 길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읽히기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9시에 시작하면 또 언제 끝날지는 예상이 됩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요. 일단 질문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쯤 간담회가 끝날지 현재로선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자정을 넘길 수 있다는 예상이 맞을 수도 있겠군요. 네, 현장에서는요. 이르면 11시쯤, 늦으면 1시쯤 끝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간담회장에는요. 약 기자들 60에서 70명가량이 질문을 위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질문 수가 얼마나 계속되느냐에 따라서 오늘 간담회가 언제 끝날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글쎄요. 여기 앉아서 그 현장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애초에 이 기자간담회가 좀 전격적이다. 그래서 기자들도 하루라도 좀 늦춰서 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후보자 본인과 민주당에서는 오늘 바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이제 청문회 날짜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처음에 좀 질문이 좀 지속적인 질문, 그러니까 그 보충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발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도 있었는데 아까 서복현 기자의 얘기로는 그래도 몇 차례 질문이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뭐랄까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기자들도 좀 몸이 풀린다 이런 느낌을 좀 받습니까? 일단 현장 상황을 보면요. 처음 기자간담회를 시작했을 때보다는 빈자리가 눈에 띄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자들에게 질문 기회, 손을 들면 질문자를 선정하는 방식인데요. 일단은 처음엔 기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기자에게 기회가 여러 번 주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질문을 했던 기자에게도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자간담회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국회 청문회였다면 한 번 질문할 때 7분가량의 시간이 보장이 되는데 기자간담회는 그렇게 시간을 보장하는 질문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기자들의 질문이 그만큼 좀 활발해졌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어떤 뜻인지 알겠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지금 그 진행 중인 기자간담회와 관련해서 그 전에 저희가 지금 한 3, 40분 정도는 연결을 안 한 상황이었는데 그 사이에 새롭게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네, 그 이후 상황, 그러니까 일부에 연결한 이후에 나왔던 얘기들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조국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다는 것에 대한 입장을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조 후보자는 반대 여론이 높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정무적,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족하지만 만약 장관에 임명된다면 한 걸음 한 걸음씩 쌓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또 한국당이 증인으로 가족을 부르려 했던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조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은 사법 과정이 아닌 정치 과정이고 정치 과정에 가족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자신은 말하지 못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성실히 협조하고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 기자간담회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자유한국당에서도 내일 기자간담회를 갖는다고 했잖아요. 같은 시간만큼 갖겠다라고 했지만 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이제 기자들한테 달려 있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일 한국당의 기자간담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네, 일단 당장 자유한국당은 조금 전이죠. 8시 반쯤에 기자회견을 열어서요. 조 후보자의 펀드 그리고 딸의 논문 논란에 대한 조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이다 이러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아마도 내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오늘 해명했던 부분들이 주로 펀드와 딸의 논문 부분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조 후보자에 대한 반론을 중심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추진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 별도의 인사청문회는 그건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인사청문회를 하기 위해서는요, 청문회 일정을 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민주당이 합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만으로는 청문회 일정을 의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날이 시작이 됩니다. 재송부 기한을 얼마나 줄지에 따라서 향후 일정이 정해질 텐데 이 때문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당장 청문회 일정을 잡는다는 게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할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원래 뉴스룸 끝나고 소셜 라이브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 시간에 지금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유튜브로 그리고 또 페이스북으로 계속 저희들은 중계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고를 해드리자면 바로 이 시간에 그러니까 내일 2부에 이 자리에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나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 두 사람의 토론을 2부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매우 치열한 토론이 될 것 같고요. 토론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을 구하는 그런 시간을 내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옆에는 임소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주로 얘기가 됐는지, 어떤 내용은 좀 해명이 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내용은 미흡해서 더 알아봐야 될 내용들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짤막하게나마 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임소라 기자. 예. 자, 후보자 딸의 장학금 문제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산대 의전원과 그에 앞서 서울대 환경대학원 재학 시절에 받은 장학금이 쟁점입니다. 예. 후보자는 먼저 환경대학원 재학 시절 받은 800여만 원의 장학금에 대해서는 딸이 신청한 적도 없고 후보자 본인이 이와 관련해서 어디에 전화를 건 사실도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특히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은 돌려주려고 했다고도 했습니다. 아, 신청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납이 안 돼서 돌려주지 못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받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후보자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저희 아이도 서울대 동창회 측으로부터 선정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학금이 아마 남아서 그랬는 것인지 어떤 기준인지 그 자체를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이거 신청을 안 했는데 장학금을 그럼 어떻게 받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에도 알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일단 뭐 자료 같은 게 뭐 남아 있거나 그렇지 않은 모양이죠? 네, 그 자료 부분은 이제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입수가 됐는지 아닌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후보자는 잘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서울대나 동창회 측에서도 장학금이 어떻게 지급됐는지 확인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검찰에서 대학원을 압수수색을 했으니 조사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과정, 저 후보자는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는 전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죠 오늘. 네, 맞습니다. 후보자는 논문 책임 저자였던 이 장모 교수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언급하면서 해명을 했는데요. 예. 딸이 영어를 좀 하는 편인데 연구팀이 이 실험 결과를 영어로 정리하는 걸 좀 평가를 한 것 같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장모 교수의 연락처도 없고 자신은 물론 배우자도 장 교수 측과는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인턴 프로그램은 딸의 고등학교 선생님이 만들고 진행한 것이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 잠깐 들어보시죠. 저희 아이가 다니던 고등학교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 정부 차원에서 권장되어서 많은 언론에서도 학부모 참여 인턴십을 하라고 권한 것을 이번에 확인을 해왔습니다. 뭐 만난 적도 없다. 하여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그러면 결국은 또 검찰 수사를 통해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뭐 일관되게 위법은 없었고 또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의혹이 밝혀질 거다 이런 입장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모펀드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죠. 짤막하게. 네, 후보자는 야당으로부터 이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P의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이 오촌 조카가 지금이라도 귀국해서
해명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건 뭐 저희 보도로 출국했다는 게 나갔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사모펀드 운용 현황 보고서를 간담회장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예. 어디에 또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블라인드 펀드였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예. 일단 어디에 투자하는지는 보고서 상에는 안 나와 있는데, 네. 그죠? 오촌 조카의 말만 믿고 거액을 맡긴 이유에 대해서는 현장 기자들이 보기엔 뭐 이렇게 속 시원한 대답이 나오진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모양이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조 후보자 발언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먼 친척이지만 그래도 집안의 장손이니까 어디 물어볼까요? 물어보니까 여기 괜찮다 그러고, 그다음에 다른 원래 거래하던 펀드 매니저한테 물어봤더니 거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해서 맡겨둔 것입니다. 예. 네, 그렇지만 전 재산의 약 20%를 이 펀드에 친척과 펀드 매니저의 조언만 믿고 투자한 부분이 상식적이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은 계속이 됐습니다. JTBC 취재진도 관련된 질문을 했는데 후보자는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받은 자산이 꽤 된다면서 이른바 이 자산을 올인해서 투자한 건 아니다. 또 직접 주식 투자가 되지 않아서 펀드로 옮긴 것뿐이다. 이런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예. 오촌 조카에 이어서 처남 정모 씨도 사모펀드에 운영한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가족 펀드로 운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은 계속 좀 제기가 됐습니다. 네,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서 처남도 자신의 돈을 빌려서 0.99%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 자체도 이번에 뒤늦게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처남이 사모펀드 운용사에 이 0.99%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문이 제기된 상태인데요. 이 처남 정모 씨는 5억 원을 투자해서 코링크피 주식 250주를 받았는데 이는 주당 10,000원짜리 주식을 200배나 비싸게 사들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남이 사실상 대주주인데 혹시 임용 계약을 통해서 지분율만 낮게 표시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질문이 나오지 않아서 해명이 덜 된 상태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소라 기자였습니다. 다시 한번 좀 짤막하게 예고를 해드리자면 내일 바로 이 시간, 그러니까 뉴스룸 2부에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로 들어보시죠. 만약에 저희가 법대로 요구하는 인사청문회에 끝까지 응하지 않고 오늘 기자간담회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한다면 아직도 법대로 법에 정한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간은 9월 12일까지입니다. 네, 이가혁 기자, 9월 12일까지가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맞습니까? 네, 일단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9월 12일이라는 날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 2항에는요.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이 내가 이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하니까 국회가 청문회를 열고 그 결과를 보내달라 이렇게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내는 겁니다. 이게 조국 후보자의 경우는 지난달 14일입니다. 그러면 이 20일 이내가 언제냐면 바로 오늘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국회가 이 정해진 20일 동안에 대통령에게 아무것도 안 보내줬으니까 대통령은 다시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재차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재송부 요청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건 같은 법 제6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날부터 열흘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일부터 열흘 내니까 최장 9월 12일까지입니다. 나 원내대표가 말한 바로 그 날짜입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봐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12일 안에 청문회가 과연
열릴 수 있겠느냐. 이 문제는 이제 국회가 혼자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 내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중에 어느 한 날짜를 재송부 기한으로 이날까지다라고 고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국회가 22일 동안의 이 날짜를 넘겼으니까 이제는 대통령의 권한, 재량으로 넘어온 셈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이번 주 수요일 오는 4일을 재송부 기한으로 정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야 입장으로 볼 때는 청문회가 열리기 어렵습니다. 네. 청문회가 시작하기 5일 전까지는 이 증인한테 출석하시오라고 출석 요구서가 도착을 해야 하는데 이게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을 두고 여야 간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문 대통령이 가장 길게 잡을 수 있는 기한, 그러니까 오는 12일까지 열흘의 기한을 준다고 해도 여야 간의 합의 상황이 변수입니다. 네. 그러면 재송부 기한 안에 청문회가 안 열릴 경우에 대통령이 그냥 장관을 임명해버리는 경우, 이것도 법대로만 보면 위법은 아닌 거죠. 실제로 그런 적도 있죠? 네, 앞서 일부에서 대통령 순방을 지금 동행 취재 중인 이서준 기자가 전한 대로 청와대는 재송부 요청은 내일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다만 그 기한은 며칠로 할지는 내일 공개가 됩니다. 네. 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제시한 기한 내에 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못해도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네. 역시 법을 어긴 게 아닙니다. 전례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2008년 8월 당시에도 여야 갈등 상황으로 국회가 청문 절차 기일 20일을 그대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다시 엿새를 정했는데 이때도 청문회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자신이 정한 이 엿새 기한이 지난 바로 다음 날 안병만 교육부 장관, 또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월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장관급 자리인데요. 임명을 할 때 최장 열흘간 재송부 일정을 줬는데도 이게 지나도록 청문회가 열리지 못하자 결국 청문회 없이 임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예, 휴가를 마치고 왔네요. 예. 첫 번째 키워드 될까요? 예, 첫 키워드는 늦춰진 30분으로 잡았습니다. 예, 오늘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그렇습니다. 원래 3시에 하겠다고 했다가 30분이 늦춰졌는데요. 사연이 있습니다. 오늘 잠깐 국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시간표로 살펴보면요. 오전 11시 24분에 인사청문회를 논의할 국회 법사위가 사실상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자 11시 50분쯤 인사청문회가 오늘 어렵겠다고 확신한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가 최종 무산돼 무척 아쉽다면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12시가 조금 넘어서 기자들에게 공지를 했습니다. 기자들은 처음 알게 됐는데요. 오늘 기자간담회를 3시에 열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점심시간에 통보한 거군요. 예, 저도 국회반장으로부터 점심시간에 밥 먹다가 통보를 받고 서둘러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오후 1시 40분쯤 민주당에서는 국회 각 매체의 국회 반장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논의 시간은 12분만 했고요. 질문은 어떻게 할 거냐, 사회는 누가 볼 거냐, 방송은 어떻게 중계할 것이냐, 요 정도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 짧은 시간 내에 그게 다 협의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예, 일단 기자들은 사실 처음에 오늘 전격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여는 것, 특히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여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열자, 우리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민주당이 요청을 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후보자 측과 얘기를 하고 오늘 열어야 한다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인사청문회법상 오늘까지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의혹에 대해서 소명한다는 입장이었던 겁니다. 기자간담회가 인사청문회는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아무튼 인사청문회 날짜에 맞추고 싶다라는 게 아마 이 당사자들의 생각이었던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조건 열어야 된다 해서 그러면 우리도 준비하게 시간을 좀 늦춰달라. 4시에 시작하자라고 했는데 30분 늦춰서 3시 30분에 열리게 됐습니다. 오늘 뭐 갑작 전격적으로 기자간담회가 열리면서 몇 가지 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등록이 안 된, 또 예전엔 등록이 됐지만
보수 유튜버 같은 경우 예전에 문제를 일으킨 바 있어서 6개월간 출입 정지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예. 기자간담회장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아, 이 장면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 대한민국 만세, 민주주의 만세를 외쳤지만 어쨌든 들어오진 못했고요. 예. 사실 시간 무제한으로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매체당 한 명씩만 나와서 질문도 2개씩만 하자라고 민주당 대변인이 얘기했다가 그게 무슨 무제한이냐 해서 예. 뒤에는 기자들도 여러 명이 했고요. 매체당 여러 명이 질문을 하기도 했고요. 질문을 좀 다양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아무래도 일반 청문회에서 보면 후보자가 답변하기 전에 국회의원이 말을 끊고 질문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기자들이 아무래도 말을 끊기가 부담스러워서 못 끊었기 때문에 예. 후보자가 길게 얘기하고 질의는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아마 양쪽이 좀 장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100점의 조건으로 예. 삼았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예. 많이 지나서. 오늘 예. 국회에서는 2명의 청문회도 있었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그리고 최경 곽희정 동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있었는데요. 성적 차별을 나타내는 발언들이 좀 논란이 됐습니다. 예. 먼저 정가윤 한국당 의원의 질의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출산율이 결국은 우리나라를 말아먹습니다. 우리 후보자처럼 정말 훌륭한 분이 그거다 갖췄으면 정말 오늘 정말 100점짜리 후보자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조 후보자가 사실 미혼인데 다 좋은데 결혼을 안 해서 출산을 못했기 때문에 100점짜리 후보자가 아니다는 어떻게 보면 시대에 상당히 뒤떨어진 질의였습니다. 청문회에서 도덕성이나 자질, 정책을 검증한 바는 있는데 결혼 여부를 검증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처음이었습니다. 예. 후보자도 좀 민망해서 웃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과연 후보자가 남성이었으면 저런 질문을 했겠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예. 그래서 좀 반론이 많았고요. 사실 정가윤 의원은 한때 대표적인 친박계 의원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정 의원은 나중에 다른 의원들의 항의가 있자 출산율 문제가 심각해 애드립으로 얘기한 건데 무리가 있었다.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는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우리 아들은 왜로 잡았습니다. 예. 누구 아들 얘기합니까? 민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인데요. 최근 민 의원이 소셜 미디어에 본인 아들의 수능 성적표를 올렸습니다. 지금 예. 배경에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글을 쓰기를 가만히 있는 내 아들 성적은 도대체 왜 까대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예. 포털 검색 연관어에 본인 아들이 같이 있어서 어떤 내용인가 봤는데 지방 국립대 의대에 갔는데 수능 6등급이 어떻게 의대에 갈 수 있냐 이걸로 의혹을 제기하는 네티즌들이 있더라. 그래서 아예 수능 성적표를 공개했다고 밝힌 겁니다. 예. 공개하니까 실제는 그래서 뭐 어떻습니까? 일단 6등급은 그냥 수능 6등급이 아니고 세 과목의 합이 6등급이어야 되는 최소 기준을 맞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 수능 성적표를 이름은 지우고 나왔는데 자연계 이과에서 1등 성적이었습니다. 예. 이름은 지웠고요. 402점이었고요. 입시 학원들에 의하면 저 정도면 웬만한 데 의대는 갈 수 있는 점수라고들 합니다. 예. 민경 의원은 소셜미디어에서 말만 하면 막말이다 논란을 빚곤 했는데요. 예. 최근에는 아들 자랑을 너무 한다라는 시샘을 받았습니다. 예. 이거 공개한 것도 뭐 자랑 삼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군요. 왜 까대는 거냐라고 했지만 예. 본인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들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남부지방에 오고 있는 가을 장맛비는 내일도 이어집니다. 내일 남부지방에 시간당 30mm 넘게 오겠고 충청도와 경기, 강원 남부도 저녁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목요일인 5일까지 이어질 거란 예보입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소셜 라이브는 유튜브나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조국 후보자의 지금 기자간담회 내용을 전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